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경영학의 역사의 이제 뒷부분을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저번 시간까지 이제는 고전 이론하고 경영학의 고전 이론하고 신고전 이론을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뒷부분 남은 거 약간 하고 이제는 근대 경영학 쪽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처음 얘기 나오는 게 샤인의 모형입니다. 샤인 모형 같은 경우는 경영학의 이론에서 주장했던 인간 모형에 대한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각 시대적으로 바라보는 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 정의를 이분이 좀 나름대로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을 때 처음 경영학에서 이제 테일러, 이제 미국 경영학이죠. 이제 테일러는 이 경제인 가설을 주장했잖아요. 경제인 가설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는 과학적 관리론에서 이 작업자를 어떤 식으로 전제를 두고 바라본 겁니까? 작업자는 돈 때문에 일을 한다고 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주면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계 부속품처럼 단순히 이 사람은 하나의 수단으로 바라본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바로 이제는 합리적 경제인. 합리적 경제인이라는 건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신고전 이론에서 나온 게 인간관계론이 처음에 얘기가 나오잖아요. 인간관계론은 뭐야? 사람이 단순히 돈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호손 실험이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지만, 이 호손이라는 공장 내에서 이제 실험을 했을 때, 호손 공장 내에서 실험을 해봤을 때, 그 조명 가지고 작업자의 능률의 차이를 유발하지 않았지만, 그 작업자들 간의 유대감이나 이 정서적인 부분이 이 작업자들의 능률에 큰 영향, 지대한 영향을 미치다라는 게 실험을 통해서 이제 밝혀진 거 아닙니까? 처음엔 그런 목적으로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게 결국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가 결국 이 작업의 효율성에도 결국 경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결국 사람과 사람 간의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사회인입니다. 사회인 가설. 그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욕구, 결국 인간의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바라보는 게 바로 이제 사회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기 실현인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단순히 돈 때문에 일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인간관계 때문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보는 게 이제 사회인과 이제 자기 실현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위에서 얘기 드렸던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게 이제 복잡입니다. 복잡이. 뭐 1, 2, 3의 모형을 이제 4로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간단히 써놨는데, 결국 이 작업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인간이라는 모델을 단순히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처음에는 돈 때문에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해서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나중에 가서는 그 직장 내 각각의 이 동료들 간의 유대감 때문에 내가 또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내 자아 실현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더 공부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는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인간이라는 모델을 단순히 경제인이다 아니면은 사회인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게 복합적으로 엮여 있다고 보는 게 이제 복잡인입니다. 자, 이제 계량 경영학이 이제 근대 경영학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건데,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어떤 군사 전략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군사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포탄을 쏘기 위한, 아니면 포탄을 투하하기 위한, 아니면 대포를 쏘기 위해서는 어떤 계산이 필요한데, 아니면은 어떤 전략을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 기법들 같은 거, 아니면은 뭐 물건을 예를 들어 군수물품 같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잠수함을 만든다 그러면 잠수함을 만들 때까지 걸리는 계획, 그리고 이제는 그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뭐 하기 위한 어떤 일자 같은 거 스케줄을 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 기법들이 경영학에 그대로 접목이 된 게 이 계량 경영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수치화 시켜가지고 그런 수치화된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게 이제 계량 경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계량 경영학의 가장 대표적인 기법들은 이제 선형계획법, LP 모형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이제 경영학을 전공하셨던 분들은 이런 것들 선형계획법을 아마 자기 이제 전공 필수 과목들에 이제 그게 과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LP 수업을 들었던 분도 있고 저도 들었었는데, 이거 다 이제 계산이죠, 그죠? 방정식 막 세워가지고, 그죠? 1차 함수 도출해가지고 풀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정도까지 공부할 건 아니고, 이런 선형계획법에 의해서 어떤 최적의 해를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해를 찾는 거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수학적인 거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고 모형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 기업의 이제 의사결정자들이 뭔가 이제 재고 수량을 결정을 하고 그걸 또 주문하고 아니면 또 이제는 일정한 양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학적 기법들을 활용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재고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건 경제적 뭐 주문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식은 이제 하나 외워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는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하면서 나중에 말씀드리니까 그때 한번 간단히 식을 좀 외우시고 혹시나 문제 나오면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연습을 좀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기이론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 제가 대학교 때 이 대기이론 배울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 은행을 예를 들더라고요. 은행. 우리가 이제 은행을 가면 이제 지금은 되게 일반적이지만 뭐 은행만이 아니라 어디 음식점 같은 데 가도 다 그렇고 그런데 이 번호표 뽑는 거 있잖아요. 그죠? 번호표 뽑으면은 굳이 내가 줄을 서지 않더라도 그죠? 예, 뭐 예를 들어 은행 가서 내가 이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아니면 우체국에 가서 내가 어떤 뭐 물건을 이제 탁송하기 위해서 보낼 때 번호표만 뽑으면은 그 대기표대로 순번 기다리다가 번호 딱 뜨면 가서 내가 이제는 업무를 하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는 대기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 예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대기이론은 뭐냐면 그런 어떤 대기 시간이라든지 업무 작업의 어떤 과부하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의 시스템을 모델을 만든 걸 대기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왔지만 작업 공정이나 서비스를 기다리는 이런 대기 작업자의 이 재료에 대한 여기 대기 시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의 기법을 대기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말하자면 번호표 뽑는 거. 야, 그게 나오면서 제가 이제 대학교 공부할 때는 그게 아직 일반적으로 익숙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는 이제 번호표가 있었지. 뭐 일반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아니면 우체국 같은 데서 뭐 탁송 물건 배송할 때 번호표 뽑고 이렇게 기다리면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그죠? 일일이 줄 서가 기다릴 필요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렇게 아직 일반적이지 않았는데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대기이론을 예를 들 때 그걸 이제 예시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시뮬레이션이라는 것도 이제 하나 계량 경영에서 하나의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론적인 건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공대를 전공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관련된 학과에서 수업을 듣지 않았으면 이런 거 좀 익숙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접하기에는 이제는 워게임 생각하시면 돼요. 워게임. 예? 비전공자들이 생각하기에 이제는 어렴풋하게나마 예를 들서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워게임이에요. 워게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북한하고 우리나라 싸웠을 때 누가 이길 거냐, 며칠 안에 전쟁이 끝날 거냐 이런 거 할 때 뭐 여러 가지 뭐 숫자들을 넣어주잖아요. 그죠? 지금 뭐 군사력이나 남북 간의 군사력이나 미군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 값을 넣어주면, 그죠? 뭐 비행기 수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변수 값 넣어주면 지금 이제 막 시뮬레이션 돌리다 보면 그 변수 값에 있어서 어떤 이 확률이 나오는지를 계산을 해줘요.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하는 소프트웨어. 저도 이제 대학교 때 한번 해봤는데, 진짜 이제 거기서 숫자를 넣으니까 지가 막 움직여요. 나름대로 이제 어떤 애니메이션 효과 같은 걸 내가지고 뭐가 그냥 막 움직여 안에서 막 개미들이 움직이듯이 막 움직여가지고 나중에 숫자 결과값을 딱 통계적으로 딱 뽑아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제가 대학교 때 사용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게 이제 시뮬레이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게 객관화된 수치를 기초로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경영 기법, 그죠? 그다음에 경영정보 시스템, 요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에서 MIS라고 하죠. MIS. 이 약자도 알아두셔야죠, 그죠? 예. 경영정보 시스템, MIS. 그러니까 이제 이 IT 기술을 활용해서 경영 활동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다 시스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축적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런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말 그대로 경영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축적을 해놓고 그걸 경영 활동에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처럼 이제 IT 기술이 많이 발전할 때는 이런 데이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간단한 얘기로 또 제가 뒷부분에서 얘기 나오는데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이제 빅데이터라는 게 있죠. 빅데이터 기술, 빅데이터 그죠. 빅데이터 기술의 가장 핵심이 이제 데이터 마이닝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 마이닝.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게 이제 마이닝이라는 게 광물을 캔다는 의미잖아요. 이게 마이닝, 그죠? 그죠? 마이닝. 광물을 캔다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뭐야? 데이터를 캔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빅데이터 기술은 빅이라는 의미가 이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 중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경영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내야 되거든. 그게 이제 빅데이터의 데이터 마이닝 기술이죠.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을 한다는 얘기는 뭐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한번 비교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카카오톡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대화를 나누죠. 그죠? 뭐 저도 뭐 그냥 일상적인 대화들 뭐 우리 와이프하고도 하기도 하고 애들하고 하기도 하고 뭐 직장 뭐 동료들하고 하기도 하고 여러 이제 아는 사람들하고 이제 카톡을 주고받다 보면 별별 얘기 다 하잖아요. 뭐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오늘 밥 먹었냐 뭐 했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는 어떤 그 기저귀를 만드는 회사가 올해 이제는 기저귀를 몇 개를 생산해야 될지 올해 생산량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소비층들을 공략을 해야 되느냐 20대 여성들을 공략을 해야 되느냐 30대 여성을 공략을 해야 되느냐 아니 40대 여성까지 공략을 해서 소비자 계층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를 해야 될지 어느 걸 타겟팅을 해야 될지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냐면 카카오톡에 그렇게 이제 주고받았던 대화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겠죠. 그죠? 어디 서버인가는. 그죠? 근데 그게 막 데이터들이 무작위로 쌓였을 거예요. 왜냐면 카톡은 단순히 메신저 기능이기 때문에 그냥 주고받은 대화들은 어디인가 DB에 쌓여있다가 일정 기간이 있으면 소멸될 거라고, 사라질 거라고. 계속 쌓을 수는 없잖아요. 엄청나니까 그 양이. 그죠? 예? 일상적으로 주고받은 대화가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쌓이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이제 자동 삭제가 되게 하겠죠. 서버가 이제 무한하진 않을 테니까, 쌓을 수 있는 곳이. 그러니까 이제는, 근데 이제는 예를 들어 이번에 그런 이제 기저귀를 만들려고 이제 하는 업체가 의사결정을 할 때 카카오톡에 있는 그런 그 무의미한 데이터죠. 어떻게 보면 뭐 기저귀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뭐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사람들의 대화는 뭐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요. 그죠? 의미가 없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던 기저귀 만드는 회사들은 그런 거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관심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적절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지금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했거나 아니면 지금 결혼해서 이제 친혼인 부부 아니면 출산이 가능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어떤 기저귀를 선호하는지 그 주고받는 대화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그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어떤 기저를 생산해야 되고 어떤 기능성 제품을 만들어서 어떤 타겟팅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엄청난 빅데이터 중에 거기서 필요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하는 기술이 이제 데이터 마이닝 기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면 엄청 좋겠죠. 왜냐면 옛날에는 뭐 리서치 회사를 통해 가지고 맨날 설문조사 돌려가지고 막 전화통화도 잘 안 되는데 전화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물어보면 소비자들도 되게 불성실하게 대답하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 빅데이터 기술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대화에서 그런 데이터들만 추출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에 좀 본심이 담겨 있잖아요. 그죠? 왜곡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정밀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에 빅데이터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데서 나온 겁니다. 하여튼 경영진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셔야 되고 뒤에서도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또 말씀드리죠. 자, 이제 근대 관리론, 근대 경영학을 한번 보시면 가장 근대 경영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이 이제는 버나드하고 이제 시몬스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버나드라는 분이 이제는 이 조직 이론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때 이제 앞에서 우리가 배웠을 때 대부분 이제 인간이라는 관점, 그러니까 이 조직 그러니까 이 경영 활동을 하는 주체가 봤을 때는 그 안에서 일하는 이제 우리 이제는 근로자들이 하나의 이제 인간으로서 바라보는 건데 이제는 그런 근로자들이 말 그대로 돈 때문에 일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 의해서 이제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또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들도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조직이라는 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조직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한 사람 개개인보다는 그 개개인이 속한 조직이라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경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조직을 잘 관리하는 게 결국 경영이더라. 적재적소의 조직 내에 필요한 인력을 뽑아야지 그 조직이라는 틀 안에서 어떤 업무 성과가 나오는 거니까 결국 조직 관점에 대한 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이 근대 관리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직에 대한 관리죠. 그걸 처음에 주장했던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버나드라는 사람이고 이 버나드가 주장했던 게 중에 이제 권한 수용소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 조직 내에서 각 조직원들이 그 조직의 관리자들의 어떤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 사람이 위에 상급자라는 이유 때문에 명령에 복종한다라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권한 수용소리라는 거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본 거냐면 이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수용을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군대에서 일을 할 때 이제 단순히 상급자가 계급이 높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우러러본다, 존경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여태까지 나보다 선임으로서 이 군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노하우나 경험들이 내가 충분히 이 사람을 존경할 만큼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믿고 따라야 되는구나. 예, 군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권한 수용성. 그러니까 밑에 하급자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이 조직에서의 어떤 공식 조직에서의 의사들 명령은 결국 조직 구성원들이 그런 행동을 받아들일 때, 그런 명령에 대해서 수용할 의사가 있을 때 명령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명령을 했을 때 밑에 사람이 이 사람은 능력이 되는 사람이니까 충분히 하면은 내가 열심히 하는 거지. 그죠?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권한 수용설이라고 이제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권한을 갖는 그래서 여기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명령은 권한을 갖는가는 명령을 내리는 관리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명령을 받아들이는 부하가 그걸 수용을 할 때 권한으로서 이 권리가 성립을 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이먼의 조직 이론이 이제는 버나드의 이론을 계승해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먼의 조직 이론에서는 이 버나드의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관리인 가설을 내세웠어요. 관리인 가설은 뭐냐면은 이 조직 내에서 이 조직이 돌아가는 거는 결국 그 안에 경영자들, 그러니까 그 조직 내 조그만 조직에서도 조그만 이제 경영을 할 때 의사결정을 하는 관리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관리자들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제 조직이 돌아간다고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 조직이 돌아가는 기본 논리는 뭐다? 조직 내에서의 관리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조직이 원하는 목적, 결국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요구하는 목적,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본 게 이 사이먼의 조직 이론입니다. 그래서 사이먼은 이 버나드의 이론을 좀 더 발전시켜서 이제 관리인 가설을 내세웠는데, 관리인 가설이 결국 그 관리인이 의사결정에 따라,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라 조직이 돌아가게 된다. 이제 그런 논리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바라본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합리적 이 의사결정은 이 합리적 의사결정에서 앞에 제한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제한된. 그러니까 제한된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이 모든 정보를 알 수는 없잖아요. 어떤 특정 조직 내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자기가 보고 자기가 접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에 기초해서 의사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의사결정 범위는 결국 내가 모든 정보를 다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기초로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해서 의사결정을 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현대 경영으로 이제 넘어오면서부터는 단순히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보다는 좀 더 이제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 조직이 돌아가는 이 경영 활동의 메커니즘이 좀 더 복잡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시스템 이론 얘기가 나오는데, 시스템 이론은 이 결국 조직이라는 게 하나의 조직에 의해서 이 기업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작은 조직들이 서로 맞물려 가지고 유기적으로 간다고 본 게 이 시스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현대 경영에서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결국 조직 내의 각각의 시스템. 그러니까 시스템 하면 보통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컴퓨터도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 거니까 들어가는 정보에 의해서 그거를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가공이 되고 최종적인 결과물,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그런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현대 경영에서의 시스템이라는 이 기업이라는 게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보를 입력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시스템이 있는가 하면 그걸 중간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걸 최종적으로 산출해내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위 시스템과 하위 시스템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서 하나의 이 어떤 기업을 운영하고 그걸 이제 발전시켜 나간다라고 보는 게 이제 시스템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스템은 또 특징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제 폐쇄 시스템하고 개방 시스템이 있는데, 이 폐쇄 시스템은 기업이 독립적으로 기업 내부에 있는 자원을 기초로 해서 기업 내부 정보를 통해서 기업이 독자적으로 돌아간다고 보는 게 이제 폐쇄 시스템이고, 개방 시스템은
기업 주변의 환경적인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받아들여서 그런 정보를 기초로 해가지고 기업이 하나의 시스템, 그러니까 하나의 그 경영 활동을 통해서 돌아간다고 보는 게 이 개방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개방 시스템은 기업 외부의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바라보는 게 개방 시스템이고, 폐쇄 시스템은 말 그대로 기업의 내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이 돌아간다고 보는 게 폐쇄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온 게 이제는 상황접합 이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경영에서 이제 시스템 이론하고 가장 대표적인 또 이론이 이제는 상황접합 이론인데,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에는 이제 절대적인 기준, 인간은 돈 때문에 움직인다, 인간은 인간관계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 작업자는 인간관계에 움직인다, 아니면은 인간은 뭐 관리자로서 뭐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고 뭔가 이제 기업이 그런 식으로 이제 경영 활동을 통해서 돌아간다 이렇게 봤는데, 이 상황접합 이론이라는 거는 단순히 기업이 돌아가는 논리가 한 가지가 아니고 그 기업이 처한 여러 가지 환경 변수, 그러니까 상황적인 요인에 의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환경에서는 어떻게 돌아가야 되고, 어떤 경영 활동을 통해서 이제 회사가 돌아가야 되고, 또 어떤 환경의 기업들은 근데 뭐 국가적인 환경도 있을 거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변수적인 요소들에 따라서 다른 경영 기법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용해줘야 된다고 바라보는 게 상황접합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간단히 나오지만 이제 조직이 직면한 환경의 변화가 지금 시대에는 급속도로 변하잖아요. 그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런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경영 방식을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 게 이제 상황접합 이론이 이제 추구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원 기반 핵심 역량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자원 기반, 다른 말로 핵심 역량 관점인데, 이 현대 경영학에서는 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업이 생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기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적 자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하면 일종의 특허 같은 걸 빼고, 그죠? 아니면은 인적 자원이라고 하면 그 기업만이 갖고 있는 내부적인 인력에 대한 어떤 자기 인력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강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핵심 역량이라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핵심 역량의 관점에서 기업을 키우자라는 건 뭡니까? 그 기업만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색깔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기업이 쉽게 쫓아올 수 없도록, 경쟁 기업이 쫓아올 수 없도록 그 기업의 독자적인 어떤 특허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 기업만이 있는 인력 구성 요소들, 이런 것들, 연구원들을 자기 다른 데는 없는 유능한 연구원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회사를 키워가거나, 그런 게 이제 핵심 역량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기업들은 사실은 이런 핵심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사실 요즘 시대 기업들은 이렇게 큰 기업들은 더더욱 살아남기가 쉽진 않죠, 그죠? 요즘에는 뭐 기술을 이게 따라 맞추는 게 옛날처럼 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 옛날에 일본 기업 쫓아가려고 그러면 일본 기술 쫓아가려면 뭐 20년이 걸린다, 향후 10년이 걸린다 그러지만,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 지금 조선소들도 지금 요즘에 한참 그 위기를 느끼다가 또 요즘에 좀 괜찮아졌는데, 이 중국 기업들이 쫓아오는 속도가 엄청나요. 뭐 반도체 기술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이런 직접 회로를 만드는 기술이나 이런 것도 옛날같이 뭐 10년, 20년 걸리는 게 아니라 다른 뭐 몇 달 사이에 또 추월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핵심 인력을 키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 구조조정 이론이 또 있습니다. 구조조정 이론. 이제 구조조정 이론이라는 거 여러분들 뉴스나 이런 것에서 구조조정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구조조정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기업이 방대해지고 덩치가 커지다 보면 불필요한 요소들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운영을 하다 보면 막 이제 처음에는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니까 막 조직을 키우거나, 아니면 이제 사업의 범위를 이제 문어발식으로 키워놨는데 막상 이제 넓혀놓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건 영양가가 없어. 아니면 이거는 지금 벌써 경쟁업체들이 우리를 추월해 버렸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알짜배기를 남기고 가장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하나의 이 기업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구조조정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과 관련된 디테일한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이제 리엔지니어링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벤치마킹, 그 다음에 아웃소싱 등이 있어요. 이런 기법들이. 리엔지니어링은 말 그대로 엔지니어링을 다시 재엔지니어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기존 방식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방식의 이제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게 리엔지니어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술적인 뭐 IT 기술을 활용 안 하던 기업이 이제 IT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뭐 주문을 받거나 이럴 수 있는 거죠, 그죠? 단순히 오프라인 매장만 있던 데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확장을 하거나, 업무적인 프로세스가 단순히 내부 문서로서 이루어지던 데가 이제 모든 거를 다 인트라넷을 통해 가지고 다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 파일 형태로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다 이 리엔지니어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업무 효율성이 훨씬 올라가겠죠. 그죠? 벤치마킹 같은 건 뭡니까? 이제 남의 걸 베끼는데 우리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산업 내 선도 기업들 있잖아요. 잘 나가는 애들. 그죠? 이제 잘 나가는 기업들을 베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똑같이 쫓아가는 거. 그런 걸 벤치마킹 한다 그러죠. 그죠? 그래야지 뭐 잘 나가는 기업 그죠 모델을 쫓아가야 그죠 우리 기업도 그렇게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걸 벤치마킹이라고 하고 그런 용어를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아웃소싱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어요. 이 외주죠 외주. 인소싱 아웃소싱 하는데 인소싱은 내주고 아웃소싱은 외주잖아요. 그죠? 외주라는 건 뭐예요? 기업 내부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죠? 기업 외부의 자원을 활용해서 일을 수행하는 게 이제 외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부에다가 이제 업무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웃소싱 같은 것도 이 구조 중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업이 앞에서 다뤘던 이제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기업은 이 IT 쪽, 이 소프트웨어 쪽은 뛰어난데 하드웨어가 약한 거야. 그 소프트웨어를 키우고 싶어. 소프트웨어 쪽은 이제는 인적 자원도 풍부하고 거기에 대한 특허 기술도 많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키우고 싶은데 하드웨어 기술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만들어봤자 맨날 적자가 나는 거지. 불량품도 많고. 그러니까 야 그럴 것 같으면 하드웨어만 잘 만드는 애들 가져와서 우리 거 소프트웨어만 입히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는 아웃소싱을 주는 거 뭐야? 말 그대로 핵심 역량은 우리 기업에서 이제 만들고, 그죠? 불필요한 것들은 다 외주를 줘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이나, 그죠?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외주죠. 아웃소싱이죠. 자, 이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자, 여태까지 공부한 걸 기초로 해가지고 저랑 한번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바로 볼게요. 예. 자, 경영학은 순수 이론적 측면과 실천적, 실증적 측면의 양면적 성격을 가지고 있대요. 예. 자, 이 중 실천적 측면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건 뭐냐? 이렇게 문제 냈죠. 자, 1번 질문 보겠습니다. 예, 경영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나 방법의 선택을 모색하는 응용과학으로서의 특성을 나타낸다. 자, 이건 실증적인 건가요? 아니면 순수 이론적인 측면인가요? 예, 실천적인 거하고 이제 순수 이론이라는 거는 이론은 말 그대로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고 실천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실증, 경험을 통해서 그 어떤 이론적인 부분을 확인하는 걸 우리가 실천적 측면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질문은 어때요? 예, 응용과학이라고 하면 이제 실천적 측면을 강조한 거겠죠. 그죠? 응용과학이라면. 예. 예, 순수 이론과 응용과학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저도 이제 대학은 이제 전공 공대 출신이라 이제 공대는 뭐야? 응용과학 쪽이잖아요. 그죠?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 자, 2번 질문 볼게요. 예, 순수한 사고를 바탕으로 원리를 조출해야 된다. 이게 이론적인 거죠, 이론적. 그죠? 이론적인, 이론적 측면을 강조한 경영학이고. 세 번째, 순수과학 또는 이론과학으로서의 경영학이다. 이것도 똑같은 2번, 3번 질문, 뭐가 같은 얘기 질문 갖다 껴놓은 거죠. 이것도 이론적인 거고. 자, 4번. 경험적 사실을 분석하여 새로운 법칙이나 원리를 이끌어내는 거. 이제 순수 이론적 측면의 접근. 우리가 이론이나 어떤 공식, 그죠? 원리를 도출하는 방식이 이것도 고등학교 때 배웠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예. 연역적 방법에 의해서 어떤 사고나 어떤 생각 아니면 이론을 도출하는 걸 방식이 있고 귀납적 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귀납적 방법이에요. 이론을 도출하는 방법 중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론적 측면을 강조한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그죠? 이게 나오죠. 예.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죠. 자, 다음 중 테일러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네요. 테일러 시스템은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수업하면서 다 얘기 드렸죠. 그죠? 예. 테일러라는 분이 추구했던 어떤 사상이나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경영에 대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철학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첫 번째, 차별적 성과급을 실시했다. 어때요? 예, 실시했죠. 예. 이제는 이 작업자들이 업무를 태만시하는 걸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나온 게 이제 성과급을 좀 차별적으로 지급하고 그리고 이제 테일러는 사람을 경쟁인으로 봤잖아요. 그죠? 경쟁인 가설을 세웠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돈에 의해서 동기부여돼서 일을 한다라고 본 거죠. 두 번째,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죠. 그때 제가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걸 기초로 해서 이런 거는 충분히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받았을 것 같아요. 노동조합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는 조합이잖아요. 그죠? 노동조합은 누구의 이권을 주장하죠? 예, 노동자의 이권을 주장하는 데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서로 모아가지고 자기의 이권을, 예,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이제 노동조합이다 보니까. 그럼 테일러 시스템을 좋아했을까? 노동조합이 안 좋아했겠죠. 예, 그죠? 사람을 뭐로 봤으니까? 기계처럼 생각을 했으니까. 예, 인간을 인간으로서 바라봐야 되는데 기계로 바라본다면 좋아할 리는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지지를 받지 못했겠죠. 예, 노동조합 조합의 답은 2번이 되네요. 예, 해답이 뒤에 있는데 제가 이제 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세 번째는 맞아요. 예, 고임금 저노비 원칙에 근거한다. 예, 맞아요. 예, 그죠? 예, 테일러 시스템은 고임금과 저노비를 추구했고 포드 시스템하고 비교를 해서 좀 기억해야 되지. 포드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예, 포드 시스템은 고임금하고 포드라는 분이 이상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임금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소비자들한테 좋은 제품의 물건을 저가격에, 그죠? 예, 저가격에, 낮은 가격에 공급해주자. 이런 걸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네 번째 질문은, 분업의 원리에 입각하여 관리자의 업무를 가능하게, 기능화하여 부분별로 전문 관리자를 두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단순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업무 내에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했던 게 이제 테일러 시스템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하나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자, 자, 이제 세 번째 문제죠. 세 번째. 자, 넘기다 보니까 잘못 눌러가지고. 자, 그다음 페올이 주장하는 기업의 본질적 기능 중 관리적 기능은 뭐냐 이거 물어봤죠. 페올은 프랑스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금수저라고 얘기했는데, 금수저, 이제 이 경영자로서의 활동을 대단히 오래 했어요, 이분은. 그죠? 말단 직원으로 있었을 때보다는 경영자로 활동했을 때가 훨씬 더 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자 입장에서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거죠. 그죠? 관리자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경영을 하는 게 이 말 그대로 기업을 발전시키고, 그죠? 경영을 효율적으로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관리적 기능은 뭐냐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구매, 판매, 교환의 기능이 있다. 뭐 가공, 생산, 제조의 기능이 있다. 재산 목록, 원가 통제 기능이 있다. 조정, 통제, 명령, 계획 등의 기능이 있다. 그다음에 자본의 조달과 운영 기능이 있다. 우선 기업의 본질적 기능이 뭔지 5가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죠. 그죠? 기업의 본질 기능 5가지가 뭔지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이제 생각을 하셔야 이거에 대해 설명할 수가 있는데, 우리 5가지를 한번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본질적 기능 5가지는 이제 여기다 쓰겠습니다. 본질적 기능은 총 6가지죠. 5가지는 기술적 활동이 있고요. 기업의 이제 본질적 기능, 기업이 어떤 것들을,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느냐, 어떤 활동들을 하느냐인데, 기술적 활동이라는 게 뭐예요? 당연히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활동들 아닙니까? 말 그대로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이 이제 기술적 활동, 그러니까 생산, 제조, 가공 이런 단계겠죠, 그죠? 여기 나오는, 그죠? 여기 이제 기술적 활동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는 상사적 활동, 영업적 활동, 상사적 활동, 영업적 활동, 상사적 활동. 생산하는 물건을 팔려면 상사적 활동이 필요하잖아요. 영업 활동, 그죠? 마케팅 이런 거, 판매 활동, 구매 활동, 원재료 구매해서 판매하는 과정까지 그런 활동들이 이제 다 이제 상사적, 영업적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관리적 활동도 필요하겠죠. 이제 위에서 다뤘던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적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의사결정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죠? 이 관리적 활동에 들어가는 업무 프로세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관리적 활동에 처음에 이제 경영이라는 활동이 이 관리 활동이 경영자가 하는 활동 아닙니까? 경영자가 활동하는 관리적 활동 안에 들어가는 게 계획하고, 그죠? 계획하면은 누구 해야 돼?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을 뽑는 게 뭐예요? 이제 조직화 시키는 거죠, 조직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명령을 하고 명령한 걸 기초로 해서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조정을 해주는 거죠. 조정을 해주고 최종적으로 통제 관리해주는 게 이제 5번째 이런 단계로 가는 거죠. 관리적 활동. 자, 여기에 이제 해답이 있죠. 답은 4번이죠. 그 외에 이제 또 무슨 활동이 있냐면은 보전적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보전적 활동.
보존적 활동이라는 건 재고자산 같은 관리, 인적 자원 관리하고 이런 거 보존한다는 게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죠? 종업원을 보호하고 재고자산을 보호하고 이런 거. 재화나 종업원을 보존하는 게 이제 보존적 활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적 활동. 돈이죠, 돈. 재무적 활동. 이제 우리 이 뒤에서 배우는 이제 회계하고 이제 재무 관리 쪽에 이제 재무, 돈 관리. 돈을 어디서 끌어오다가 어떤 데 저쪽에 잘 투자할 거냐. 이런 게 이제 재무적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적 활동이 있습니다. 회계적 활동. 회계적 활동 이렇게 총 6가지의 본질적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뒤에 해답이 나와 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관리적 활동에 해당하는 게 이 활동이죠. 그래서 기업의 본질적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관리적 활동이고, 이제 관리라는 자체가 이제는 말 그대로 경영하는 거니까 이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는 필요한 업무적 흐름은 뭐예요? 이제 계획, 조직, 명령, 조정, 통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음 거를 한번 또 풀어볼게요. 폐율의 관리과정론에 대한 내용이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폐율의 관리과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 자, 앞에서 얘기했던 거, 뭐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에 다 또 포함되는 내용 같은데, 자, 한번 1번 질문 보시면 폐율은 최초로 관리 행동을 체계화했다. 폐율이라는 분이 관리 경영학을 최초로 이제 체계한 분이 이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질문 보시면 관리 과정의 순서로는 계획, 조직, 조정, 지휘, 통제.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 관리적 기능에는 흐름이 어떻게 됐어요? 계획하고 조직화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틀렸네요. 그죠? 조정, 지휘, 통제가 아니라 명령, 조정, 통제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틀렸습니다. 그죠?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 다음에 6가지 활동군은 이제 기술적 활동, 상업적 활동, 재무적 활동. 이게 상업적, 영업적 활동. 그죠? 조금 전에 이제 상사적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재무적 활동, 회계적 활동, 보존적 활동, 관리적 활동을 이렇게 총 6가지로 그냥 활동군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 활동을. 자, 그래서 해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5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중 Z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거 이렇게 됐습니다. 자, Z이론은 사실 이제는 1번의 경영학적 어떤 이 철학을 담은 거죠. Z이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부분을 되게 중시했던 게 Z이론이에요. 그죠? 1번 기업들을 benchmarking을 해서 1번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특징, 걔네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어떻게 걔네들 걸 베껴가지고 이제 우리 걸로 우리 이제 미국 기업들의 어떤 장점과 잘 섞어가지고 발전시킬 것이냐 이런 걸 다루고 있는 게 Z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우츠기 교수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1번 비공식적인 통제를 한다. 2번 종신보용을 보장한다. 그 다음에 3번 집단의 의사결정을 존중해준다. 그 다음에 4번째 경력관리제를 도입하여 빠른 평가와 빠른 승진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Z이론 설명하면서 좀 디테일한 얘기는 안 드렸는데 이 Z이론은 결국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을 두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조직 내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서구 문화가 갖고 있는 기업의 형태들은 대부분 어떠냐면 대단히 합리성을 추구하잖아요. 그죠? 동양은 어때요? 보통 이제 감정적인, 정서적인 부분을 대단히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직장생활 해본 분은 알겠지만 저도 직장생활 했지만 뭐 그렇잖아요. 이제는 이 단순히 그냥 쿨하게 업무적인 내용들만 다루고 이제 딱 하루를 일과를 마무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녁에 술자리도 같이 해야 되고 막 눈치 봐가면서 그러죠. 그다음에 뭐 단순히 업무적인 걸 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이제 사수, 내 상사들하고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교류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도 또 획득하게 되고 업무적인 거 풀어갈 때도 단순히 그죠? 딱딱하게 그냥 문서적인 걸로 푸는 게 아니라 그죠?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내가 어떤 학습을 통해 가지고 배우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습득도 하고 또 업무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도와줌으로 인해서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서양에서는 어때요? 대부분 그냥 딱 내가 업무 시간 딱 하고 그냥 가면 끝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능력 한도 내에서 일을 하려고 하고 뽑는 사람 입장에서 기업에서도 어떤 사람을 보려고 그래요. 그냥 단순히 스펙이 딱 돼 있는 사람. 내가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일을 만약 교육공학자 그럼 교육공학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뭐 몇 년 이상 경력을 갖춘 애 딱 해서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과거의 업무 실적을 기초로 해서 평가하고 판단한다.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일본 기업이나 동양이 갖고 있는 문화적 이 어떤 기업적 이 어떤 기업 문화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이 사람이 업무적으로 뭘 잘했다 아니면 과거의 스펙이 뭐가 잘했다보다는 이 사람이 하려는 의지, 뭐 의도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과거에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많이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잠재져 있는 능력이 더 뛰어날 수도 있잖아. 막상 일을 시켰더니 잘해. 그저 타고난 놈이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살리려고 하는 문화가 이제 조직 문화가 이제 이 동양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Z 이론은 뭐에 비공식적인 통제를 중요시합니다. 그죠? 예. 이 공식적인 것보다는 단순히 쿨한 것보다는 그죠?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대단히 또 중요시하게 되고 종신보정도 고용도 보장을 하겠죠. 왜냐면 충성심을 유발하려면 동양 문화가 그렇잖아. 야, 너 내 사람이야. 너 나랑 끝까지 가자. 뭐 이런 거. 예, 이게 이제 종신보용을 보장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Z이론에서는 서양이 갖고 있는 서양 기업의 장점, 문화적 장점과 동양 기업이 갖고 있는 일본 기업이 갖고 있던 거지. 그러니까 일본 기업을 모델로 했으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장점들을 살려가지고 그걸 이게 합리적으로 잘 융합시키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좀 더 경쟁력 있는 기업을 키우려고 미국 기업들을. 그래서 종신보용을 보장해 주는 것도 그것도 장점인데 갖다 쓰려고 했겠죠. 그 세 번째, 집단의 의사결정을 존중해 준다라고 했는데 예, 이것도 집단의 의사결정을 존중해. 단순히 일개에 대한 의사결정보다는 그 직장 내 여러 가지 조직 구성원들의 의견들을 다 수렴해 준다는 거죠. 구성원들의 생각을.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요게 틀린 겁니다. 이게 이제는 경력관리제를 도입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서양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스펙을 보고 그냥 그 자리에 사람을 채용해서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본 기업은 그렇지 않다 그랬죠. 경력이 좀 부족하고 이 비전문가지만 얘를 잘 키워가지고 얘를 그런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걔는 의지만 강하다면 충분히 그래도 스스로가 자기가 동기부여가 되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또 수행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데가 이제 이 일본 기업들이니까. 그래서 경력관리제를 도입해서 빠른 평가와 빠른 승진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양 기업들은 빠른 평가와 빠른 승진을 합니다. 만약에 능력제니까 뽑았는데 자리에 앉혀놨더니 빨리 평가해가지고 딱 했더니 스펙대로 일을 잘해?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제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거고 아니면 잘라버려야죠. 그죠? 근데 어때요? 동양 기업들은 느리게 평가하고 느리게 승진시켜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진득하게 보고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좀 봤더니 나중에 잠재력이 폭발해가지고 막 쫙쫙 성장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느린 평가를 하는 걸 포인트로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동양 기업이 갖고 있는 장점을 갖다 쓴 거죠. 그래서 이제 Z 이론은 이제 오우치 교수가 주장한 미국 속의 일본식 경영 방식을 지칭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경력 체계는 이제 관료제의 특징을 그대로 살렸지만 Z 이론의 특징은 이제 비공식적인 통제나 종신고용제, 그다음에 집단 의사결정과 집단적 책임, 그다음에 직원에 대한 전인격적 관심,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조직 구성원에 대한 느린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빠른 평가가 아니라. 이제 서양 기업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전에 빠른 평가를 했어. 왜냐면 이제 스펙에 맞는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그 일을 시켜보고 얘가 갖고 있던 옛날에 경력대로 일을 잘하네. 그러면 계속 쓰는 거고 아니면 바로 잘라버려야 되니까. 예. 아니면 빠른 사람을 일을 잘못하면 다른 사람 바로 채용해서 빨리 꽂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에 합당한 적합한 사람을 뽑아서 채용해야 되니까 빠른 평가를 하는 게 서양 기업이 갖고 있는 특징이었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중 사이먼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걸 물어봤는데, 이거 이제 사이먼은 우리가 이제 근대 경영학 다루면서, 그죠? 이제 조직 이론 얘기할 때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버나드의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사이먼이 주장한 이 인간에 대한 모델은 어떤 겁니까? 관리인 모델이죠. 관리인 모델. 그죠? 합리적, 제한된 합리적 의사결정. 그래서 이 조직 내 의사결정은 결국 이제 관리자가 하게 되고 그 관리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조직이 이제 돌아간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리인 가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이제 사이먼 이론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죠. 2번. 자, 그래서 해답은 얘는 제가 나와 있으니까 이제 교재에서도 앞부분에 보시면 그죠? 버나드의 이 권한 수용설 얘기 나오면서 사이먼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